피와 먹물, 칼과 책. 조선이란 나라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즉 무자비한 권력투쟁과 아주 정교한 학문 시스템 위에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드라마틱한 건국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칼을 든 왕자, 책상머리의 학자, 그리고 웬 나무 신분증이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새로운 수도, 한양이에요. 겉보기엔 새 나라의 희망찬 출발점 같았겠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 다툼의 한가운데에 조선의 미래를 두고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한쪽은 정도전, 다들 아시죠? 이 천재적인 설계자는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진짜 나라는 똑똑한 신하들이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상 중심의 나라죠. 그런데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야심가 이방원 왕자. 이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소리냐? 나라는 강력한 왕 한 명이 휘어잡아야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었죠. 와, 이 두 비전, 이건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단 첫 라운드는 정도전의 승리였습니다. 정도전이 보기에 이방원의 야망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제일 어리고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막내 아들을 떡하니 세자로 앉힌 거예요. 자, 나라 세우려고 자기가 직접 피까지 묻혔던 이방원 입장에서 이건 어땠을까요? 그냥 정치에서 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한 이방원. 이제 그가 칼을 빼어듭니다. 이방원의 반격은요, 정말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1398년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정도전, 그리고 자기 앞길을 막던 어린 이복 동생 세자까지 그냥 다 제거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왕자의 난이죠. 아들들의 칼부림에 충격받은 아버지 태조는 결국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방원은 일단 자기 형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힙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 지금이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기에 이방원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반역이나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뜻이고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국 자기한테 덤볐던 친형까지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죠. 허수아비 왕이었던 형도 슬그머니 자리를 내놓고요. 마침내 모든 경쟁자를 꺾은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왕절에 드디어 앉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피를 보고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시는 누구도 이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태종은 곧바로 나라 전체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요. 태종이 제일 먼저 한 일,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6개의 핵심 부서가 신하들 회의체인 의정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부턴 무조건 왕한테 직통으로 보고해라, 이거죠. 중간에 신하들이 힘을 쓸 틈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정보가 왕한테만 모이게 만든 거죠. 이걸 우리가 육조 직계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힘께나 쓴다 하는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군대, 사병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금 우리가 아는 팔도로 딱 나누고 거기에 전부 자기가 보낸 관리들을 심었어요. 자, 감이 오시죠? 군사력, 행정력, 이제 이 나라의 모든 힘의 파이프라인이 오직 왕, 태종 한 사람에게만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패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주민등록증이에요. 조상 최초의 전국민 신분증인 셈이죠. 이걸 차고 다녀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세금이나 군대에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을 꽉 쥐게 된 거죠. 근데 태종도 알았을 거예요. 칼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요. 강력해진 왕권을 제대로 쓰려면 자기한테 충성하면서 일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종은 국가의 소프트웨어, 즉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아주 명확한 출세 코스가 생긴 겁니다.
일단 동네 서당에서 글 공부 시작해서 그 다음엔 중등교육기관인 향교나 사부학당에 가고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다? 바로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였죠. 이 성균관이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국에서 딱 200명만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모인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5살짜리 천재 소년이랑 50살 넘은 아저씨가 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캠퍼스도 그냥 학교가 아니었어요. 명륜당이라는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종경각이라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대성전이라는 곳에서 공자님께 제사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의 인성과 도덕까지 함께 가르쳤던 거죠. 그야말로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생활은 북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할 정도로 빡빡했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학비, 책값, 밥값, 잠자는 곳까지 전부 다 나라에서 공짜로 대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똑똑한 인재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건 투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에서 다 키워줬어요. 성균관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생을 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과거 시험이죠. 지금의 공무원 시험 같은 거예요. 이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문과였어요. 나라의 행정을 책임질 관리를 뽑는 시험인데 유교 경전이나 글짓기 실력을 봤죠. 물론 군인이 되는 무과나 의학이나 통역 같은 기술 전문가를 뽑는 잡과도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평민도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돈 많은 양반집 자식들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바로 태종이 원하던 나라에 충성하는 엘리트 관료 집단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세 가지. 강력한 왕권, 중앙으로 힘이 쏠린 관료제, 그리고 국가 주도의 교육.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였죠. 태종의 절대 권력이라는 목표가 결국 정교한 관료제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결과물을 낳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선의 시작은 결국 왕이냐 신하냐는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피를 뿌리며 승리한 이방원은 왕, 즉 태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칼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중앙으로 모으고 사람을 키워내고 시험으로 뽑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태어난 나라가 어떻게 학문과 시험이라는 시스템 위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태종의 이야기는 가장 극단적인 관력욕이 가장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